오늘은 1171페이지 지난 시간에 하던 데를 이어서 마지막 패러그래프예요. 그런데 정의천과 주의의 성리학적 이기 이론론도 거기서부터 읽어봐. 그런데 정의천과 주희의 성리학적 이기 이론론도 주도니의 이 태극도설에서 개진된 기일론에서 유래한 것이다. 따라서 17세기 유럽의 합리주의적 스콜라 철학에 치우쳐 유럽 서적들이 공자철학, 성리학 등의 중국 철학에서 리만을 전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가톨릭 신부들의 계열에 따라 성리학의 여러 학파 중 하나인 주리론만이 전해지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다른 선교사들을 통해서는 이기 이론론이나 기 이론론이 전해졌다. 이미 여러 번 밝혔듯이 가령 마테오 리치, 세메도, 니우호프 등은 전통 철학적 기 이론론만을 소개했다. 이런 여러 근거들로부터 우리는 스피노자가 극동의 기일론 또는 이기설도 암암리에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스피노자는 당시 신구 기독교 종단의 험악한 종교 탄압과 간섭 때문에 중국 철학이나 공자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을 뿐이다. 그러나 피에르 벨이나 니콜라 말브랑시와 같은 당대 철학자들은 어렵지 않게 스피노자 철학 속에서 바로 이 극동 철학적 요소들을 간파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게 극동 철학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스피노자 철학이 대단히 독창적인 것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한테는 피에르벨도 잘한단 말이에요. 극동을 철학을. 말브랑시도 마찬가지야. 뭐 부정적으로 알았어요. 그러지. 피에르벨은 좋게 알았고 말브랑시는 비판적으로 알았는데 이들은 바로 스피노자를 보자마자 이거 공자 철학이네 또는 극동 철학이네 이렇게 바로 눈치를 채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스피노자 아는 사람들이 마치 스피노자가 대단히 독창적인 사람인 줄 알아. 우리나라 기 이론론이나 이기 이론론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라는 말을 많이 쓰나. 아이고 기 죽어. 아이고 기사러. 감기 들렸네. 아이고 기운이 없네. 온갖 것에 기자를 쓰지. 어떠 도끼어리다. 응? 살기등등하네. 응? 그러지 않아? 아버님 심기가 불편하시다. 보통 그냥 웬만한 말에 다 기자를 쓴다. 응? 기운이 세다 그러면 그 기운은 에너지나 뭐 힘 그런 말이죠. 우리말로. 그러니까 이 우주의 본질을 기로 알았던 극동 사람들만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이 기라는 말이 쓰였다. 언어 속에서. 자. 이리하여 18세기 내내 공자 철학과 스피노자 철학은 벨, 말브랑시 같은 철학자에 의해 그리고 기독교 신학자들에 의해 유사한 무신론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공자를 무신론으로 생각하고 특히 기론을 무신론의 증거로 보는 그런 독단적인 자들은 공자를 그렇게 본과 동시에 공자의 이런 기설이나 극동의 기설을 다시 리바이벌을 재탕하고 있는 스피노자도 무신론자로 보는 자연신을 주장했음에도 무신론자로 몰아서 스피노자를 때리잡으려고 그랬다. 자. 그러나 벨은 좋은 의미에서 공자 철학, 특히 신유학, 성리학을 무신론으로 해석하고 스피노자와 등치시킨 반면 말브랑시는 나쁜 의미에서 공자 철학과 성리학을 스피노자주의와 등치시켰다. 그리하여 보시어스에서 디드로로 이어지는 급진적 계몽주의자들은 모두 공자 철학과 스피노자 철학을 옹호하는 중국 애호론자들이었다. 그리하여 디드로는 이럴 수가 없었던 거야. 공자 철학은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스피노자는 비판적으로 볼 수가 없는 두 개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서 두 개 다 몽땅 옹호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지. 자. 그리하여 디드로는
자신이 집필한 백과전서의 중국 철학 항목에 스피노자를 등장시킨다. 그 체계, 공자철학 체계가 주장되는 것처럼 유구한 것이라면 이 체계가 사고되는 데 쓰이는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수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표현들에 너무 놀랄 것 없다. 스피노자의 저작을 그토록 긴 시간 동안 이해할 수 없게 만든 저 표현들이 600~700년 전 중국인들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현대 무신론자의 소름 끼치는 언어는 중국인들이 자기들의 학파들 안에서 말하는 바로 그 언어다. 여기서도 스피노자를 성리학자들이나 이런 걸로 몰고 있죠. 동일시해가지고 무신론자로 보고 있다. 자. 스피노자 철학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신학의 잔재와 이신론적 잔재까지도 완전히 털어낸 무신론적 순수 철학의 시대를 열었다. 따라서 19세기 초 범신론 논쟁과 결부된 제1차 스피노자 르네상스는 스피노자주의라는 어휘를 철학의 등가물로 사용했다. 서구 철학의 과거 역사는 프리드리히 야코비에 의해 이성이 그 마지막 형태에 도달하고 그 궁극적 세계 설명력을 얻는 스피노자주의의 전사로 간주될 정도였다. 스피노자 철학 외에 다른 철학은 존재하지 않았다. 철학하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스피노자주의자이기를 시작해야 했다. 스피노자 철학은 고대적 차원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라이프니츠, 말브랑쉬, 벨, 볼프, 디드로, 볼테르만이 아니라 헤르더, 쇼펜하우어, 헤겔 등에 의해서도 인지되었다. 헤르더는 스피노자주의를 가장 멀리 떨어진 문화권들 사이에 퍼져있는 원리들의 표현으로 추정했다. 17, 18세기의 철학적 중국 열풍을 벌써 잊은 쇼펜하우어와 헤겔은 스피노자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갔다. 쇼펜하우어는 스피노자를 유럽 속의 열대식물로 간주하고 겐지스 강안을 스피노자의 고향으로 여겼으며 헤겔은 여기저기서 스피노자의 철학을 힌두교의 범신론과 연결시켰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범신론은 중국산이었다.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당시 중국 철학이나 이미 고대의 중국 기철학의 영향을 받은 고대 히랍의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원자론이나 중국의 기론은 알았지만 힌두이즘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의 기론적 범신론. 스피노자보다 15년 뒤에 태어난, 따라서 거의 동시대인인 피에르 벨에 의하면 스피노자는 유럽과 동양의 여러 고대 현대 철학과 동일한 이론적 토대를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가공한 체계적 무신론자다. 벨은 겉으로는 스피노자를 무신론자로 단죄하는 듯이 말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스피노자를 옹호하고 무신론 및 관용론에 관한 여러 논변에서 스피노자주의를 마음껏 활용해 교조적 신구 정통 신학을 맹박한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개신교도라고 할 수 있지만 피에르 벨이 그 명목상으로는 보면은 무신론자예요. 스피노자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행세를 하지 않아요. 위험하니까. 대학 교수인데 강단에서 쫓겨날 수도 결국은 쫓겨나지만 행세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만큼 위험한 때였어요. 그때는 종교 전쟁이 막 끝난 상황이고 종교적인 도발을 가급적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서로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베스트팔렌 종교 화약으로 끝났지만 30년 전쟁이 그걸로 끝났는데 그 이전에 또 종교 전쟁이 한 40년 있었거든요. 두 번째 종교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지친 거야, 이 사람들이. 서로 안 건드리려고. 자. 벨이 스피노자의 철학적 토대를 유럽과 동양의 여러 고대 현대 철학과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에티카의 제1부에서 스피노자가 중국의 전통적 기론을 수용해 신을 자연과 일치시키는 범신론을 전개하기 때문이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신은 자연세계, 우주다. 신은 자연이고 자연은 신이다. 그의 저작에서 네 차례나 신 또는 자연이라고 양자를 아예 등치시킨다. 이것이 그의 범신론이다. 인간을 포함해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은 신의 존재 양상, 존재 양태들이다.
이 양식들은 모두 신의 본질에 의존적이다. 신의 우주 창조는 결정이 아니고 어떤 의도에 의해 독리지어진 결정은 더욱 아니다. 신학 정치론에서 스피노자는 신이라는 단어는 자연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것을 뜻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만물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과 신의 칙령과 지시에 의해 명령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라고 천명하고, 이제 자연 속의 힘이 홀로 만물을 발생하게 하고 결정하는 신의 권능과 동일하기에 그 기결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자신의 생존을 돕고 보존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또는 자연이 그에게 그의 도움 없이 제공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인간 본성을 통해 또는 외부 환경을 통해 작용하는 신의 권능에 의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언명하고 있다. 이때 스피노자의 자연은 물리적 물질이 아니라 극동의 기론에서처럼 형이상학적 실체다. 이렇게 보면 그의 형이상학적 실체로서의 자연 만물은 사물 또는 물건이 아니라 서양인들이 아메스라고 읽나요? 응? 소울? 뭔 읽어? 아메스인가요? 엠무. 엠무. 안무. 또는 에스프리. 에스프릿으로 번역하는 극동의 기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벨은 스피노자의 이 무신론적 범신론을 기론을 말하는 일본 불교 종파들 중 한 종파의 교리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이 무신론적 범신론을 기론을 말하는 일본 종파들 중 한 종파의 교리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응? 그 범신론을 본래 목적어고 기론을 말하는 건 말하는다는 일본 사람에 붙는 거야. 그 너무 에어컨이 찬데 껐다가 낮추든지. 읽어. 스피노자의 자연은 신, 이론론은 자연적 인과성, 필연성과 논증적 논리성을 등치시키는 것이다. 이 동일화 속에서는 신의 의지,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스피노자는 이 동일화로서 기와 리를 동일시하고 감정, 의지와 이성을, 느낌과 생각을 동일시하는 실은 기를 리 아래, 감정을 이성 아래, 느낌을 생각 아래 통합하는 폭력적 동일화 관점에 서 있다. 그러나 스피노자와 중국 철학의 연관은 상론했듯이 신유학, 성리학의 리 개념, 이기 이론론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중국의 고대 철학과 공자의 경전에서 유일하게 중시되는 기 개념, 기 이론론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정희천과 주희의 성리학적 이기 이론론도 원래는 주도니의 기 이론론에서 유래했다. 태극이 음양의 이기 분열로 시작해 이진법적 증식으로 사상 8개를 넘어 중첩과 분열을 계속해 만물을 산출한다고 설하는 공자역학이나 주도니의 태극도설의 기이론론 관점에서 보면 리는 중요치 않고 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면 그것은 기들의 영원한 운동 과정에서 보이는 다양한 운동 양상들의 일시적, 한시적 반복성이나 지속성일 뿐이다. 그렇다면은 반복되는 한에서만 또는 지속되는 한에서만 리가 존재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연적이고 그 부분적인 존재인 거지. 리는 그렇게 기만큼 보편적이지 않다. 굳이 규칙성이라고 하거나 반복성이라고 하면 될 것을 리라고 해갖고 그것을 주제자로 봐버리는 통에 성리학자나 유럽의 합리주의자들은 우주를 제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판단하는 거꾸로 가는 철학들을 했다. 그래서 내가 모조리 다 개똥 철학이라고 그러죠. 합리주의 철학이나 성리학은 개똥 철학이에요. 실제로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생각하기 전에 인간은 느끼는 동물이고 느끼는 것에 대한 일정한 본능을 타고나서 그 본능은 변함없이 그렇게 느끼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중요한 인간의 고귀한 감정들을 뭐 저급한 감정도 있지만 욕망처럼
도덕 감정 같이 고귀한 감정들을 없는 걸로 생각하거나 또는 리로 착각하는 그런 합리론은 개똥 철학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합리주의는 지식인의 아편이고 성리학은 유생의 아편이다. 맨날 내가 하는 소리인데 알아들었어? 어? 인간에게는 반복되고 보편적인 고귀한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을 인간이 정리하고자 할 때 그때 인간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면서 뭐 생각을 얼마나 하는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뭔데? 생각하기 싫어서 그래요. 지금 유진이 싫지? 생각하기 싫으니까. 생각하기 싫은 건 뭘로 나타나냐면 잠 오거나 짜증나거나 그냥 피곤해버리는 걸로 나타나. 생각하기 싫은 것은. 금방 지쳐요, 사람들이. 그러면 생각하는 부담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느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할 때 말고는 안 하려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그리고 대체로 우리들의 행동을 이성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맡겨놓고 있어요. 감정만이 인간을 행동으로 가도록 내모는 모티브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성으로는 내 눈앞에 있는 이 안경 하나도 옮길 수도 없어. 생각만 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안경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싶은 마음은 감정이야.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사고하는 자는 그걸 옆에 이걸 옮기고 싶어야 옮기는 것이지. 감정이 없이는 옮길 수 없다. 그래서 최소로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 감정도 또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습관화에 따라 움직인다. 습관화하는 거, 몸에 익히는 것을 대단히 중시하는 거예요. 그건 반복되더라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고, 무의식적으로도 습관은 일종의 무의식적인 신체의 움직임이에요. 버릇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 에너지가 안 들게 사고 부담을 안 주는 거지, 생각을 부담. 그다음 두 번째, 생각을 해서 뭘 한다면 뭐 하지도 못하겠지만 타이밍을 놓쳐요. 생각을 하면 시간 걸리죠. 감정은 즉감적으로 느끼고 행동한다. PAM이라고 그랬죠. Perception and Action. 지각하자마자 바로 행동에 들어갈 수 있어, 감정은. 동정심이 체화돼 버리면 옆에서 힘없이 쓰러지는 사람을 보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도덕적인 선행이지,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선행인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벌어져요. 생각 없이 벌어진다고, 한마디로. 응? 타이밍이 딱 맞아. 생각하면 타이밍이 되죠. 이건 여러 번 아담 스미스도 지적하고 햄도 지적하고 그런 사항들이에요. 인간이 감정으로 움직일 때만 타이물리하게 시적절하게 움직인다. 그런 게 알아들었어? 너 맨날 합리성이나 이성만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었어? 나 보기 전에는 그랬어? 나를 보고 타락한 거야 지금? 변신? 변신? 너는? 유진이는? 계속 합리주의야? 아니요, 저는 원래 아니었어? 그냥 두 개가 적절히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다니까. 9대 1이나 될까? 네 하루의 일과를 분석해봐. 지하철 타고 먹을 때 뭘 생각하고 타냐고. 왜 낯선 데를 가기 싫은데 자꾸 지도책 보면서 생각하면서 가야 되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사고의 부담 때문에.
근데 자기 집은 쉽사리 그냥 습관적으로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도 갈 때 그렇게 고민하고 가나? 가야 될까 말까를 막 판단하고 분석하고 막 그래? 대부분 습관으로 움직이고 본능으로 움직이고 감정에 따라 움직여서 생각하는 부담을 최소화 내지는 극소화한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만 이제 그걸 하기 때문에 생각하면 엄청나게 피곤한 거예요. 강의 1시간 듣고 나면 지치고 2시간 들어도 지치고 잠자는 사람 빼고 왜 잠자겠어? 피곤해서 잠자는 거야. 듣기 싫어갖고. 책 쓰고 집필하고 읽는 것도 어려운 일이야. 여러분들도 지금 강의 듣는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힘든 일이라고. 지식인의 아편이라고 내가 합리주의를 그렇게 말한 것은 이 책상머리에서 생각하고 책 쓰고 책 읽고 하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착각이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약 같은 그런 사고습관?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책을 쓴다 그러면 머리로 쓰지 아주 지능적으로 이성으로 쓴다고. 근데 체육을 몸으로 하지 이성으로 하나? 감정을 어떻게 인간의 감정이 생기고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사고해서 이론화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게 이성적으로 이론화했다 해서 그게 감정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거 아니듯이 체육학도 이성적인 태제로 정리돼서 활자되더라도 체육은 몸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면 안 돼, 체육은. 그러니까 골 하나 넣을 때 어떤 각도에서든지 넣을 수 있게 연습을 해서 몸에 익히려고 그 고된 훈련을 하는 거죠. 어? 어떤 각도에서든지 날라와도 헤딩으로 넣든 발로 넣든 몸으로 넣든. 근데 날라오는데 이거 헤딩할까 발로 찰까 옆으로 뭐 뒤집어서 차놓을까 그 고민하다가 타임 다 놓치겠지? 완전히 몸으로 하는 것이지 몸에 그냥 습관화된 또는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체육을 하는 거지. 특히 체능이 필요한 것일수록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알겠어? 노래를 듣는 이유가 뭐야? 술 먹는 이유나 똑같아. 술 먹는 이유 생각 안 하려고 술 먹는 거거든? 생각을 멈춰버리려고. 노래 들으면 생각이 멈춰지잖아. 감정의 흐름만 쫓아가니까. 유준이도 술 못 먹지. 매일 생각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울증 걸리는 거야. 술 못 먹는 사람은 최대의 문제는 우울증 걸릴 확률이 높다. 응? 우울증 걸린 사람이 술 먹으면 이제 더 나빠져, 이제. 어? 그러기 전에 생각을 최소화하고, 습관화하고, 자기에게 체화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도덕도 체화를 해야 군자가 되는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선행을 할 수 있어야지 할까 말까 고민했다고는 아무것도 못해. 응? 본능적으로 행동하든지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습관화해서 하든지 해야 된다. 그러지 않는 자들은 사이코패스야. 사이코패스는 대단히 무서운 우리 인간 사회 내에 살고 있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다. 인면수심이라고 그러죠. 유교에서. 각 나라 인구의 4% 가까이가 내가 여러 번 얘기하듯이 사이코패스고, 사이코패스와 정상인의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도 4% 정도 돼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한 8% 정도 돼요. 100명이 있으면 8명이 이상하다고. 에? 요즘이 무섭지 않아? 조심해야 돼. 겉으로는 다른 보통 사람과 비슷해.
그러면은 성선설이 맞아, 성악설이 맞아, 양선설이 맞아? 다 맞아. 이미 답을 가르쳐줬더니 답을 말하고 있어. 92% 사람들은 성선설이 맞지. 근데 8%는 하나는 성악설이 맞고 8% 중에 4%는 나머지 4%는 양선설, 악하기도 하고 선악을 두 개 또 골고루 가지고 또 막 우긴다고. 지가 그러니까. 그리고 막 싸워. 그렇지만 압도적인 다수로 보면 92%는 성선설이 맞기 때문에 공명이 맞는 거라고. 그 소수 때문에 다수를 뒤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소수다 대단히 극소수지. 범죄의 차원에서는 많지만 사람의 머릿수로 보면 적은 거예요. 최대의 문제는 이들이 사람들의 시야가 사라졌을 때, 시선 공공성이 사라졌을 때 나쁜 짓을 한다는 거야. 늘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똑같이 행동해요. 근데 도덕 감정을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적 일정한 장애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장애인으로 보지 않아요. 법률도 상당히 합리주의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성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된다고 암기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적어도 그 사람들도 감정은 가지고 있으니까 살인하면은 빠따 맞고 뭐 죽고 그런 공포심은 있잖아요. 그렇듯이 다른 동물들, 하등 동물들이 조건반사를 하듯이 조건반사로 가르쳐진 측면을 안 지켰다고 봐서 처벌한다고. 장애인으로 보면은 처벌하지 않는데 처벌한다. 도덕 감정이 없으면 가령 학교에 파자마를 입고 오지 말아라. 선생님이 그런 파자마 입고 오면 발바닥 때려. 우리 어렸을 때 파자마 입고 오는 놈들 많았어. 옷도 없고 그거 하나밖에. 근데 학교에서 옆에 아이를 괴롭히지 말아라. 괴롭혔어. 또 발바닥 때려요. 그러면 이제 사이코패스는, 어린이 사이코패스는 둘 다 발바닥 맞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관점에서는 두 개가 똑같아요. 하나는 부도덕한 행동이잖아. 옆에 아이를 괴롭히는 문제는. 다른 하나는 그냥 기이한 행동이지. 관행에 어긋나는 행동이지. 파자마는 침대에서만 입는 것이 관행인데 침대에서만 입지 않았다 해서 감옥을 가거나 죄를 짓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까지 입고 나오면 또 손가락질 정도 되고 수근거릴 수는 있어도 좀 그게 도덕적으로 뭔가 불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두 개를 구분을 못해. 여러분들은 바로 자기 내면에서 구분할 수 있을 거야, 두 가지 문제를. 구분할 수 없어? 구분이 안 돼? 너는? 네. 구분 돼, 안 돼? 됩니다. 설명해봐. 설명해봐. 너는 왜 돼? 어?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딱 보고 아는 거 아니야? 애들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걸? 도덕 감정. 도덕 감정으로 해. 도덕 감각이 그걸 판단해. 본능적으로 판단해요. 인간의 감각은 판단을 하는 감각이 있다. 판단 감각들이. 이성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아요. 이성으로 판단을 하면 재판해야지, 재판소에서. 그렇지 않고 뭐 순간적으로 이게 선하다 악하다를 계속 구분하면서 별로 힘들이지 않고 순간 구분하면서 인간이 행동을 해나가는 거예요. 네? 어떤 때는 습관과 본능으로 구분도 않고 행동이 먼저 하는 경우가 아까 여러 가지 들었듯이 퍼셉션 하자마자 판단 없이 그냥 바로 행동에 들어가는 거.
마치 판단한 듯이 SIF처럼 움직이는 거야. 그걸 SIF 고리라고 그래. 인간의 두뇌에서. 그 동일한 코드를 계속 밟을 필요가 없을 때는 이미 습관화된 것은 밟은 것처럼 하고 바로 그냥 행동을 한 거야. PAM이 아까 그 대표적이야. Perception and Action Mechanism. 읽어봐. 리는 일시적, 한시적이기 때문에, 즉 더덥고 모호하기 때문에 영원히 운동하는 기보다 덜 중요하고 덜 판명하고 덜 근본적인 것이다. 한편 신학 정치론에서 스피노자는 자연과 동일시되는 이 신 개념의 관점에서 종교 제도를 이 자연은 신에 대한 일정한 해석을 폭력적으로 독점하는 인위적 제도로 간주했다. 따라서 벨은 스피노자가 신학 정치론에서 종교를 순수한 인간적 고안물로 묘사함으로써 모든 종교를 파괴하고 무신론을 도입하려고 모색했다고 해석했다. 이것은 벨이 이게 말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를 읽어보면 마치 비판하는 듯해요. 스피노자를 비판하는 듯해. 그런데 실은 비판이 아니야. 자기를 안 드러내면서 스피노자를 잘 해설해주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모든 종교는 나쁜 거야 라고 지금 지가 하고 싶은 말을 스피노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태제들이 있거든.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한 태제가 무신론 사회가 종교적인 사회보다 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유신론 사회인 종교 사회는 악행을 할 수 있고 악행을 하지 말라는 방지나 또는 선행을 하라는 동기가 대단히 약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신론 사회에서는 다음 저승도 없고 관념이,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한 번 살고 마는 거잖아. 그 무신론 사회에서는.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을 다 잘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한다 이거지. 가급적이면.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엄청나게 삼가한다. 왜? 내가 그 사람 죽여버리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근데 히틀러 같으면 너희들 다음 내세에서 또 태어나고 왕창 죽여버려. 히틀러가 뭔 생각이 있겠어? 다 죽여도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이지. 그런 유신론적인 사회에서 내세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 종교적인 관념의 세계보다도 단순한 욕망과 영예로만 되어 있는 그 무신론 사회가 더 도덕적일 수 있다. 이런 태제를 얘기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종교 사회가 더 나쁘다는 소리 아니야. 어? 반드시는 아니지만 나쁠 개연성이 훨씬 높은 거잖아. 부도덕할. 그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여기서 액면가대로 볼 수가 없는 거야. 벨의 이 해석을. 해석은 맞은데 비판적인 거 비난하는 투지만 실은 긍정하면서 스피노자를 내세워가지고 종교를 파괴하고 있는 거야. 모든 종교를 파괴하고 이 말은 실은 모든 종교를 파괴했으면 하는 지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어? 물론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쓴 사람들도 모든 종교는 악이라고 그랬어요. 인류를 가장 많이 왜곡시키고 또 죽이고 살벌하게 죽이고 악으로 악행을 하도록 내몬 제도다. 종교 제도가. 자. 동방무역의 거점 국가 네덜란드에 살았던 스피노자는 라 루베르의 기론 소개 이전에 이미 극동의 기론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여행기와 중국 문화 설명서에 기론이 빠짐없이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17세기 후반에 극동의 기 철학을 이미 알고 있었던 벨은 스피노자가 위에서 설명된 중국의 기론을 받아들여 범신론을 전개했을지라도 그 수용이 불완전했다고 아쉬워한다. 무신론의 온갖 가설 중에서 스피노자의 가설은 거의 오도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정신 속의 가장 판명한 관념들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박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인간은 정신 속에서 가장 판명한 관념은 어떤 사람은
아이라고 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이라고도 해요. 신호관념을 부정해 버린 거지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나라는 관념이 분명한가? 신이라는 관념이 분명해? 아마 없는 거 아니야? 무신론자들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 나라는 관념이 분명한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네 꼬라지를 알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너 자아를 알으라는 거니까 실은 만질 수 없잖아요. 꼬라지는 볼 수라도 있지. 응? 근데 지금까지 잘 몰라. 니체는 자아는 자아에게 가장 낯선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이라고. 근데 유지인은 지가 저를 아는 것처럼 끄덕끄덕하고. 잘 몰라? 인간의 느낌과 공감 능력이 없다면 자아를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 유지인은 공감 능력이 있지. 남을 공감하듯이 네가 네 자아를 못 보는 거나 네가 네 교수 자아를 못 보는 건 똑같아. 내 자아를 본 적 있어? 내 얼굴을 보거나 내 옷 입은 걸 보지. 말하는 걸 듣거나. 근데 왜 나를 보는 척을 해? 어? 결국은 자아가 자아를 모르는 거나 내가 타를 모르는 거나 실은 같은 차원이에요. 나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너라는 것도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인식론적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공감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어떻게? 감으로 이해하는 거야. 내가 말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이러므로써 나는 존재감을 표출하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자기가 공감해서 알 때 자기를 아는 거예요. 공감으로 아는 거라고. 자기 공감이 가능하니까. 타자의 공감도 마찬가지. 타자의 타의 존재감을 내가 공감해서 아는 거야. 네? 일상적으로는 가장 확실하게 알아요. 나의 자아와 남의 자아를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하고 서로 감정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런 거야. 그런데 이론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단 한 사람도 성공한 자가 없어.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니체를 거쳐서 오늘날 이런 철학자들 모든 사람 포함. 근데 내가 금방 설명했지? 자세히 하려면 감정과 공감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아의 인지 문제를 봐라. 응? 자기 자신을 어떻게 타처럼 알 수 있느냐? 거울에 비춰서 많이 알았어요. 거울에 비춰보는 그 본능, 그것이 본능화되면 우리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거울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물은 언제나 우리 생활 주변에 물은 있었기 때문에 물을 비춰서 자기 얼굴을 알아봤다. 자기 얼굴을 알아보고 그걸 통해서 자아를, 존재감을 알았어요. 나의 자아의 존재감을. 거울을 통해서 아는 것은, 거울은 너무 멀면 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늘 있고 너무 딱 붙어도 안 되죠. 근데 그 사이에 거기서 오는 반사광이 내 눈에 들어오는데 억만 분의 1초도 안 걸려요. 소리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지는 나나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거의 동시에 존재한다고 봐야 돼. 거울에 비친 나는. 거기 거리 때문에 시비 걸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직접 보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야.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자기를 알아볼 수 있는 동물이 몇 가지가 안 돼요. 인간을 포함해서 대여섯 가지. 코끼리, 응? 돌고래,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정도. 나머지는 지 얼굴을 몰라. 일단 걔도 몰라. 걔가 저를 얼마나 낯설어하는데 도멍청은 놈은 갖다 대고 짖어요. 딴 놈인 줄 알아.
그 이소부가 있잖아. 지나가다가 어떤 새끼가 생선 물고 있으니까 물속을 쳐다보니까 다른 개가 그거 뺏으려고 앙 짓다가 물고 있는지 그것도 떨어뜨린 거. 근데 침팬지는 알아봐요. 다른 동물도 다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침팬지는 거울을 큰 걸 앞에 놔두고 수면제목에서 재우면 잠들잖아. 그 사이에 이마에다가 누주를 빨갛게 칠했어요. 이 실험을 실제로. 빨갛게 칠했는데 나중에 수면제 이제 약 기운 떨어지니까 깼을 게 아니야. 깨갖고 거울에 비춰보니까 빨간 게 있거든. 이놈은 저를 알아보니까 바로 그 거울을 닦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울에 있는 빨간 거 지 이마를 닦는 거야. 그러면은 저게 있는 게 나인지 알고 있다는 소리 아니야. 응? 몇 가지 안 돼. 자기 자신을 아는, 얼굴을 알아보는 동물들이. 그렇게 통해서 자기를 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상식적으로 말한 거야. 보통 우리는 단 한 번도 의심치 않고 나의 자아를 확신하고 남의 자아도 확신하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생각 속에서 가장 선명한 의식이라는 말은 이때는 이제 자아와 신이라는 거다. 이때는 신이 있다고 다들 확신했으니까. 자. 그는 심지어 어쩔 수 없이 견지해야 하는 그의 태질 자체보다도 더 모호한 답변들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그의 입장은 그것 자체의 해독제를 함께 갖고 있다. 스피노자가 중국인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 중에 있는 내가 이 항목의 두 번째 보충 설명에서 말한 이론, 불교 철학과 아주 다른 이론을 해명하는 데 자신의 온 힘을 쏟았더라면 그는 더욱 난공불락이었을 것이다. 이건 벨의 말이니까 스피노자가 말이야 난공불락의 철학자가 될 수도 있었다. 어쩌면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기론을 좀 더 많이 배우고 완벽하게 수용했더라면 이 철학은 분쇄될 수가 없는 철학이다. 이제 확신을 한 거야. 자. 중국인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 중에 있는 이론을 벨은 중국의 기철학으로 설명한다. 어떤 교부 아르노비우스는 철학자가 내놓는다면 아마 오늘날 용서받지 못할 인정을 했다. 그것은 신과 섭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적대자들에 대항하는 것만큼 많이 그의 주장을 옹호하는 그럴싸한 내용을 개진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다른 이들은 신이 존재하는지 의심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신이 존재하지만 인간사를 돌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이들은 신들이 필멸자들의 일에 간섭하고 필멸자들을 다스린다고 확인한다. 지금까지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사고고 중간에 있는 인간사를 돌보지 않는다. 신이 존재하지만 이건 에피큐리언들의 이야기예요. 신은 있는데 신을 부정하면 무신론자가 되니까 무신론 비난을 안 받으라고 신은 있는데 인간사에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한마디로 그냥 신을 실업자 만들어버리는 간섭을 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게 만들어서 신만 실업자 되는 게 아니야. 신을 매개로 해서 벌어먹고 사는 성직자도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실인 만큼 그리고 이 견해 중 하나만이 참인 만큼 그들은 모두 논변들로서 서로를 반대한다. 그리고 그들 각자는 그 자신의 견해를 변호하는 가운데서든 타인들의 견해를 반대하는 가운데서든 다그치기에 그럴싸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 이 교부가 옳다면 그것은 아마 우주 안에 상호 판이한 엄청난 수의 기들이 존재하고 각각의 기는 절로 실존하고 하나의 내면적, 본질적 원리에 의해 작용하며 어떤 기는 다른 기보다 더 많은 권능을 가진다는 등의 사실을 상정하는 사람들과 주로 관련된 말일 것이다. 이 기를 에피쿠리언들이나 데모크리토스는 이제 원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원자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기를 파악하지 못한 거라고. 기는 물질의 기초이대 같은 건 아니야. 기가 깨끗하게 쓰러지면 그때 물질로 변하는 거고 물질은 다시 기로 돌아오니까 원파는
기지요. 힘을 파악하지 못한 게 힘으로써 이 기 개념을. 그런데 한마디로 여기서 원자는 형이하학적인 점이란 말이야. 이게 점이 아무리 작아도 면적은 있는 거지. 면적이 없는 점, 형이상학적인 점. 힘은 이제 그런 거야. 면적이 없잖아, 힘은.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이것을 단자라는 말로 포착을 해요. 단자는 형이상학적인 포인트, 점이야. 사이킥 포인트라고 그랬는데 영혼적 점. 이건 면적이 없어. 근데 더 들어가고 나오고 할 것이 없는 최후의 것이라 단자는 창문이 없다 이런 말을 했죠. No window.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 면적이 없으니까. 근데 라이프니츠의 그 단자로는 다시 이 동양의 기론을 완전히 복제해서 재판한 것이다. 어? 기론으로 이해하면 단자로는 금방 쉽게 이해가 돼요. 어? 라이프니츠 단자로는. 단자로는 들어본 적 없어? 저렇게 무식해가지고 강의를 듣고 있더니. 모나드라고 그래서 모나드 단자라고 우리가 번역할 뿐이지 원래는 모나드. 단자로는 모나돌로지라고 했다. 그 이론은 썩 어려운 듯 하지만 우리 기론으로는 쉽사리 논파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점의 움직임이 선이고 선의 움직임이 면이고 이렇게 해서 기하학적인 점은 면적이 없다고 하지만은 실제하지 않아요. 관념상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 근데 면적이 없으면서 실제하는 점은 이건 이해가 안 되지. 근데 동양의 기 개념, 힘이라는 개념, 포스 영어로 힘의 개념을 집어넣으면 이해가 되는 거야. 면적이 없지. 근데 실제하지. 어? 작아서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 내가 말장난하는 거 아니야. 정확히 힘은 그런 거라고. 자. 그런데 이것은 중국인들 사이에 아주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무신론이 서 있는 기초다. 이런 논의로서 벤은 스피노자 철학이 중국의 성리학으로부터가 아니라 중국의 기철학으로부터 기원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것을 스피노자가 중국인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 중에 있는 이론을 해명하는데 자신의 온 힘을 쏟았더라면 그는 더욱 난공불락이었을 것이다 라는 앞말과 합쳐보면 이것은 스피노자가 중국의 기철학을 학습하는데 온 힘을 쏟지 않았기 때문에, 즉 기철학을 불완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이론이 얼마간 적수들의 공격에 취약한 것이 되었다는 말이다. 벨은 이때여 중국의 성리학이 아니라 기철학을 라 루베르 특사의 보고로 자세히 소개한다. 근데 라 루베르의 특사는 프랑스 루이 14세의 특사인데 타일랜드에 파견된 특사였어요. 근데 타일랜드는 불교국가죠. 사실 월남도 불교국가였고 캄보디아 이런 데 다 불교국가였는데 과연 캄보디아, 라오스, 타이 예? 이런 데가 18세기 이런 때에 중국과 어떤 관계였을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게 월남만 유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유학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런 데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간 사람이 거기서 중국에 대해 철학을 배워가지고 여기 책을 썼거든. 이게 타이 왕국론인데 이 책이 태국 왕국론 그때는 시암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불어로는 디 로연무드 시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공자에 대해서 여기서 또 한참을 설명해요. 공자의 경전에 대해서 경전 내용에 근데 대단히 정확하게 설명해요. 타이에서
누구한테 배운 거야. 그러면 타이는 중국의 속방이었거든요. 중국의 영향 안에 들어있었던 거야. 유교 국가는 아니었어도 불교 국가였는데도 관리들은 이 유학을 주로 다 하고 있었다. 왜? 유학은 종교가 아니고 보통 우리들에 의해서도 조선에서도 사이언스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유학이라고. 교는 나중에 기독교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그 가르침이란 말을 거기다 쓰다 보니까 여기로 거꾸로 들은 것이지,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유교란 말 거의 안 써요. 유가라고 그러지. 가짜, 집가짜 써갖고. 도가, 유가, 불가 이렇게 말하지 교자 잘 안 써. 특히 공산당 지배하에서는. 자, 라이프니츠의 친구인 라 루베르는 존 로크도 읽은 태국 왕국론에서 유럽인의 시각에서 기론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다. 신은 가장 순수한 이게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기론을 우리 철학자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설명했을까 알 수 없는 지금 상황이야. 그런데 이 글을 보면, 라 루베르의 이 글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우리는 또 이해가 되네. 그런 측면이 있을 정도로 자세하고 좀 정확한 측면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들도 층위가 있다는 것이 여기 나타나고, 천기, 지기 아무데나 붙이면 기는 말이 되는 거니까 그 차이를 설명하기도 하고, 신령들도 영기니까 신기, 영기 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신령, 혼백. 인간의 정신은 네 가지로 나눠 신령, 혼백으로 나누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다 기가 붙으면 다 말이 돼. 신기로 봤다, 영기로 봤다, 혼기로 봤다, 백기, 기백 좋다, 그럴 때. 읽어봐봐. 1178페이지 처음부터. 신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완벽한 존재이면서도 기껏해야 온 세상의 물질적 기 또는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인 하늘의 물질적 기가 되었다. 신의 섭리와 권능은 인간들의 권능과 현명보다 훨씬 더 많이 확대될지라도 제한된 권능과 섭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었다. 중국인들의 독트리는 언제나 신령들을 세계의 사방, 즉 별, 산악, 강하, 식물, 도시와 해자, 집과 부엌, 한마디로 만물에 귀속시켜왔다. 중국인들은 모든 신령이 선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어떤 신령들은 사악하고 인간적 삶을 덮치는 재앙과 흉액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시인한다. 그러므로 중국인들의 의견에 의하면 인간의 기가 인간의 생명활동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질과 운동의 원천인 기를 태양에 귀속시켰다. 이 원리에 따라 기들은 모든 물체 속에서 일물체의 본성적인 것으로 보이는 작용들을 야기하며 도처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 이론에서 자연의 전체적 운행 질서를 설명하고 전능과 무한한 섭리를 대신하는 데는 이 이상의 것이 필요 없다. 중국인들은 이런 전능과 무한한 섭리가 어떤 기 속에도 심지어 천기 속에도 들어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기에 비교적 유사한 권능을 부여하는 중국인들의 까마득히 오래된 견해에 의하면 인간이 자연 사물들을 음식이나 편의를 위해 쓰므로 자연 사물에 대해 약간의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실은 천기는 인간의 현명이나 힘보다 비할 데 없이 더 큰 현명과 힘으로 자연에 작용을 가한다고 상정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론은 하늘의 권능의 본성에 따라 독립적인 내적 힘, 각 사물의 기 속에 들어있는 내적 힘을 인정했다. 이 내적 힘은 종종 하늘의 계획과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 하늘은 강력한 왕의 방식으로 자연 본성을 지배해왔다. 다른 기들은 하늘의 순종의 의무를 졌다. 하늘은 이 기들을 거의 언제나 굴복하도록 강요하지만 때로 어떤 기들은 순종하지 않는다. 라 루베르는 천신을 인간보다 비할 데 없이 위대하고 위력적이지만 완전 무결한 존재자로 보지 않는 중국의 전통적 신령 혼령론을 비교적 잘 요약해놓고 있다.
벨이 생략한 뒷부분에서 라 루베르는 이에 관한 공자의 견해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공자 견해를 태국에서 듣고 소개해 놓을 테니까 얼마나 태국에 유학이 퍼져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례를 잘 봐도 그렇게 버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다지만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자세해요. 자, 읽어봐. 공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에 대해 갖는 참된 관념인 무한덕성을 논하면서 이 관념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인간이 아무리 덕스러울지라도 도달할 수 없는 덕성의 등급이 있다고 말한다. 천지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기묘하게 만들어졌을지라도 계절과 자연 환경의 가변성 때문에 만인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덧붙인다. 그리하여 인간은 천지에게서 비난할 것을 발견하고 분노의 정당한 주제들도 발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극단적 덕성의 위대성을 철저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온 우주가 그 덕성의 무게를 담지도 견디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고백해야 한다. 반대로 극단적 덕성이 근거하는 완벽성의 그 미묘하고 감춰진 포인트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온 세상이 그것을 나누지도 침투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이것은 공자의 말씀이다. 이것은 쿠플렛 신부가 우리에게 들려준 것인데 이 철학자 공자는 이 말씀에 의해 그가 신을 그 어디에서도 심지어 그가 가장 완벽하다고 여기는 천지의 기 속에서도 찾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실제하는 신을 기술하는 것 외에 다른 의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신적 권능과 섭리가 이와 같이 조금씩 무한수의 기들에 분배되어 있기에 고대 중국인들은 그들이 단 하나의 기에만 바쳐야 하는 맹세와 숭배를 이 무한수의 기들이나 신령들에게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라 루베르는 쿠플레의 보고를 인용해서 하늘은 지붕을 잇는 기왓장들 중 기왓장 3장만큼 불완전하다는 공자의 천론을 잘 요약하고 있다. 공자는 하늘은 인간보다 비할 데 없이 위대하고 고명한 것이지만은 절대적이거나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절대적이거나 완벽하다면 태어날 때부터 기형아가 없어야 되고 다른 동식물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될 텐데 보면은 하늘이 만든 것 안에 불완전하고 모자라는 것들이 많다고 대부분은 완전하지만 또 소수는 그렇지 않다는 걸 지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 안에 불평등이 존재하고 계급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기와집을 지을 때 기와장이 100장이라면 3장은 아무렇게나 놔둔다. 왜냐하면 너무 완벽하게 기와를 잇게 되면 하늘을 바라보고서 완전히 맞짱 뜨려고 하는 것처럼 하늘보다는 좀 못하다는 뜻으로 3개를 아무렇게나 해놓으니까 기와장 3장만큼 하늘도 불완전하다는 뜻으로 하는 거다. 나머지 그 불완전한 천지의 운행은 하늘과 땅이 다스리는 천지의 운행은 어떻게 보완하는 거냐? 인간이 보완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찬참론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이 찬조하고 도와주고 참여해서 천지의 운행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이 얼마나 이 천지 과정에 많이 참여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강조했고 그러지 않으면 자연은 완전히 불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서 만들 것이다. 인간이 참여해서 가장 큰 자연적 변화를 일으킨 것은 이런 막 도시를 막 건설한 것도 있고 실제로 동물 종들을 인간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식물 종이라는 거. 곡식 종자 인간이 많이 만들었지? 또 동물 종도 많이 만들었고 육종을 하지 않은 것이라도 또 엄청난 변화는 각 대륙에 사는 동식물들이 따로따로 살고 있었는데
엄청난 거리를 대륙간 이동을 했죠. 마늘은, 고추는 멕시코에서 왔는데 우리나라 땅에서 더 잘 자라. 우리나라 고추가 제일 맛있어. 일본에서 우리나라 고추를 가져가서 심으면 말하면 비틀어진 쭉쟁거리 같은 것이 생겨나갖고 그걸로 김치 담으면 맛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김치가 유행하면 할수록 한국 고추 수입량이 늘었다. 그걸로 담아야 맛이 나니까. 토양은 이쪽이 더 좋고 오히려. 동물들도 많이 그렇게 왔고 지금 의도적으로 가진 것도 있지만 막 딸려와 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많아요. 우리 지금 향어 같은 걸 우리 강에다 풀어놔 가지고 지금 그것들이 우생종이 돼 갖고는 막 돌아다니죠. 그리고 뭐지? 미국 붕어? 베스 엄청나죠. 엄청난 아가리로 많이 잡아먹고 또 뭐 하나 있던데 그 고양이 큰 쥐 같은 고양이 같은 거 하나 그거 막 호숫가에 살면서 막 잡아먹는 거. 그다음에 미국 개구리 엄청나게 큰 개구리 있잖아. 왕개구리 다 잡아먹어. 우리나라 물고기 개구리 다 그렇게 막 인간 때문에 천지가 이런 경우는 잘 운행되게 만든 게 아니라 막 혼동시키는 디스오더를 야기하고 있죠. 자. 하지만 중국의 기론에 대한 라루베르의 이 설명은 많은 점에서 허술하다. 우선 천기와 지기의 분화와 창세 과정이 빠져 있고 만물을 조화시키는 양기와 음기의 분화와 창조 과정도 빠져 있으며 기들 간의 감흥마저도 굴복, 강요, 순종, 불복종 등으로 축소 왜곡되어 있다. 스피노자는 유럽의 동방무역의 거점 국가인 네덜란드에 살면서 초기에 급진적 계몽 철학자들인 보시어스, 템플 등과 친밀하게 교류했었다. 따라서 스피노자의 기론적 범신론으로서의 무신론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 때문에 보시어스, 템플,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은 급진적 계몽주의자들은 공자를 무신론적 스피노자와 동일시하고 찬양했다. 벨도 이 점에서 공자주의적 중국 철학을 스피노자주의적 이론론으로 분류했다. 그래서 벨은 스피노자의 무신론이 아시아에서 널리 퍼져 있는 여러 종파들의 교리이고 동양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독창적인 민족인 중국인들 가운데 대부분의 유자 또는 철학자들의 종파인 무신론 종파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유자 또는 철학자들의 종파인 무신론 종파는 성리학자를 말하는 거야? 성리학 종파. 자. 극동의 기론. 극동의 기론은 스피노자의 범신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나중에 아이작 뉴턴의 만유 인력론과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극동의 기론을 극동의 언어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다. 자, 이 뭐 스피노자가 기론을 받아들였다고 했다는데 여러분들이 기론이 뭔지 모르잖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극동의 책에서 묘사되고 정리된 기철학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자. 자, 이 말이야. 자. 비물질이면서도 물질로 운화할 수도 있는. 따라서 본질적으로 오감에 대해 초월적인 기는 일단 테일의 원기에서 분화된 천기다. 이 천기는 양기로서 완전히 비물질적이다. 따라서 천기는 오감과 감정의 온갖 심상들을 만들고 규정하더라도 오감에 대해 완전히 초감각적인 양기다. 천기는 양기로서 인간과 동물, 동식물의 생기, 생명력, 활력, 성장력, 욕망, 의지력, 정신력 등 모든 심기를 포괄한다. 천기는 당연히 원기에서 분화된 다른 기운인 지기와 짝한다. 이 지기는 음기로서 우리의 육체의 근력, 역학적 힘, 화력, 인력, 전력, 자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물형의 기, 즉 물기, 에너지다. 따라서 천기, 양기, 심기와 지기, 음기, 물기는 쌍대를 이루는 힘이다.
그리하여 기는 심상과 신기를 이루는 성상하는 천기, 양기와 무형과 물기를 만드는 성형하는 지기, 음기를 포괄한다. 공자가 제천성상, 심상은 하늘에서 만들고 제지성형, 무형은 땅에서 만든다 그랬죠. 그 뜻이야 지금. 이 천기와 지기가 음양의 기운으로 어우러져 갈등하고 협력해 천지간의 백화, 100가지 조화를 일으켜 세상을 창조하는 무위성의 조화를 부린다. 얘기는 이 창세적 무휘조화 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태일이 나뉘고 천지가 되고 천지가 바뀌어 음양이 되고 음양이 변해 사시가 되고 음양이 벌어져 귀와 신이 된다. 이게 창세기인데 창세기가 성경책만 있는지 알고 창조 이론이 동양에는 극동에는 없는지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건 자연 창조론이고 그건 하느님 창조론이라서 다를 뿐이죠. 이건 자연적으로 하나의 기운이 분화되어 가는 식으로 천지 창조가 되거든요. 만물까지. 그러니까 자연 창조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자. 이렇게 하여 하늘과 땅, 음기와 양기, 사시, 귀기, 신기 등이 다 창조된다. 이에 대해 얘기는 다시 이렇게 부연한다. 하늘에서는 심상을 만들고 땅에서는 무령을 만든다. 지기는 위로 나란히 올라가고 천기는 아래로 내려온다. 음기와 양기가 서로 같고 천지가 서로 끓이고 우레와 천둥으로 천지를 두드리고 풍으로 천지를 흔들어 일으키고 사시로 천지를 움직이게 하고 일월로 천지를 따뜻하게 하니 백화가 이에 흥한다. 천기는 양기로 바뀌고 지기는 음기로 바뀐다. 음양의 지기 천기 간에 서로 갈고 끓임. 음양과 천지에 대한 벼락천둥과 바람, 비에 두드리고 흔듦. 해와 달의 움직임과 따뜻하게 데움. 사시사철의 변화와 일월의 뜨고 짐은 천지를 움직이고 따뜻하게 해 온갖 조화를 일으킨다. 백화는 동식물을 포함한 온갖 무령이 만들어지고 기기, 신기가 탄생하는 과정을 뜻한다. 역경은 이 창세 과정을 본떠 음양의 두 기운과 사시, 사상의 분화, 그리고 물체의 탄생 과정을 이렇게 간단히 표현한다. 역에는 태극이 있어 이것은 음기와 양기의 양의를 낳고 양의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계를 낳는다. 여기서 사상은 태음, 소음, 태양, 소양을 말하고 팔계는 건태, 리진, 손, 간, 감, 곤을 말한다. 이거 8개를 외워야 돼. 건태리진, 손간, 감곤. 따라서 해봐. 건태리진, 손간, 감곤. 건태리진, 손간. 반드시 소리 내서 해야 돼. 건태리진, 손간, 감곤. 또 해. 읽어. 크게 소리 내서. 네. 8개요? 어. 건태리진, 둘 다 해, 손간, 둘 다. 감곤. 다시 건태리진, 건태리진, 손간, 감곤. 손간, 감곤. 그래서 이게 귀에 닳도록 입에만 다는 게 아니라 닳도록 해놓으면 안 잊어버려. 자, 우리 태극기는 뭘로 되어 있어? 옳지. 건공감리로 되어 있죠. 건은 하늘이고 고는 땅이고 감은 물이고 리는 불이다. 응? 우리 태극은 음양의 분화만을 나타내고 그 위에 것은 이제 4개만 원래 8개로 되어 있었어요. 8개로 되어 있는 걸 왜 4개로 고쳤을까? 유진이 왜 고쳤어? 몰라? 그럼 태극기는 누가 만들었어? 몰라? 까먹었어요. 우리 역사를 하나도 모르네. 고종이 만들었어요. 태극기는 8개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박영호에게 일본에 갑신정변 때 죽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사죄사를 보낼 때 박영호를 보냈는데, 갑신정변 사죄사가 아니라 이모군란인가? 그때, 그때 태극기를 내거라고 태극기를 내줬어. 상이 내줬다 그랬으니까 그 일기에. 상은 이제 주상을 가리키는 거지. 근데 그걸 걸어놨는데 배에다가, 일본 배에다가 걸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원으로 보여버리는 거야. 너무 따다다닥 팔개가 붙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신을 해, 왕한테. 영국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재무감독관으로 왔다가 일본 잠깐 들리러 같이 가고 있는 마당인데, 영국에는 왕의 기가 있고 나라의 기가 있다. 이 8개는 왕의 기로 쓰고, 그 4개를 골라서 4개로 하는 건 나라의 기로 쓰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 영국도 그렇다니까 이제 그런 안을 상신을 해요. 왕이. 근데 바로 뭐 배 타고 가다가 배 돌려서 올 수는 없으니까 일본에 도착해서 바로 조선으로 들어가는 배를 통해서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걸 왕한테 물어요. 다시 답을 들어서 그렇게 자기가 머무는 그 객사에다가 내건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 하고 있었냐?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안 걸고 있었어. 왕의 명령 올 때까지. 결국은 전체 과정은 왕이 왕의 처음에 만들어 주었거나 아니면 고치는 과정도 왕의 재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고종이 창제한 거다. 알겠어요? 그리고 고종의 태극기는 그 기원은 정조의 태극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지만 이 우리 완성된 형태로는 고종이 만든 거예요. 왜 고종이 정조와 연관되어 있냐? 고종이 되고자 했던 것은 자기는 천재군주 정조가 되고자 했어요. 끊임없이 정조의 책을 읽었다. 응? 근데 처음에 그런 정조와 무관하게 독서를 할 때는 정약용의 그런 그 책들이 대단히 그런 중요한 줄 알고 정약용 책을 전집을 다 사서 들여보내라 그러고 전집을 다 봤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정조가 정약용의 그런 책론들이나 그런 글들에 대해서 아무 논평을 안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아는 이유는 전부 다 헛소리고 개소리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고 읽다가 치워버린 거예요. 정조도 받아들인 건 딱 하나, 화성 지은 거. 근데 그 엉뚱한 데다가 나는 왜 그걸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화성을. 국력 낭비를. 그 정도 팔도를 나누는 그런 거 외에는 거들떠보지 않는다, 정약용을. 그러니까 이런 실학의 그 헛소리들, 역대 조선 정부가 실학자들의 주장을 모르거나 등한히 해가지고 나라가 개혁을 못하고 일본한테 먹히게 됐다, 이런 소리는 다 헛소리예요. 영조, 정조를 포함해 모든 왕들은 실학자들의 글을 다 읽었다. 근데 우원하다,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다 퇴잖아요. 근데 그런 실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나라는 절대 근대화되는 건 틀렸고 조선 초로 돌아가려는 게 그들의 주로 주장들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장사도 못 오게 하고 임금 노동자도 못 나가게 만들고 신분 계급이 흔들리는 것을 아주 안타까워하는 정약용이나 뭐 기타 다 그런 자들이 무슨 나라를 개혁할 수 있겠어요. 근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그거 반근대적 교설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많이 사유재산이 등장하는 데서 다시 정전제를 펴고 뭐 그러니까 임금이 읽다가 이건 우원하다,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학이 뜨게 된 건 친일파들 때문에 뜬 것이다. 조선 식민지 조선에서 실학 연구만이 국사 연구에서 많이
허용되고 장려돼요. 이유는 실학을 끝까지 내려오면 북학파인 박제가와 박 교수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박 교수는 박지원의 손자라고. 박 교수의 사랑방에서 친일파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북학파는 북경에서 배우자잖아. 근데 그 북경 그 자리에다가 일본을 집어넣으면 그냥 친일파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외국을 막 신봉해서 배우자는 거에 주체성이 없잖아요. 박지원이 청나라 갔더니 청나라는 똥도 아름답고 장관이고 깨진 벽돌도 장관이고 기와장도 장관이더라. 똥도 장관이래야. 어? 똥꼬름도. 꼭 한참 1950년대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휘날릴 때 미제험은 다 완벽성을 뜻했을 때 미국에서는 거지도 양담배 핀단다 하는 이야기나 똑같아. 그렇게 민족 주체성이 없는 자들을 막 그냥 만화책도 만들고 막 그래서 애들을 가르쳐도 되겠어요? 이게 다 친일파를 양산하는 길이라고. 자기의 민족 주체성을 버리고 남의 나라나 칭찬하게 만들고, 칭찬해도 좋지만 먼저 주체성을 갖춘 뒤에 칭찬을 해야죠. 그따위 식으로 해놓으니까 일본이 계속 지금도 위대한 나라로 보여갖고 이영훈 같은 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그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뭐가 위대해? 일본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위대한가? 일본이 왜 경제적으로 잘 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 일본 놈들은 미군이 거기에 주둔하면서 미군 찌꺼기 얻어먹고 한국전쟁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죽을 때 젊은이들이 피를 빨아서 그들이 잘 살게 됐고, 그 다음에 월남전에서 세계 또 청년들이 죽을 때 또 거기서 또 뜯어먹고 잘 살게 됐고, 이라크 전쟁 났을 때 또 몇 개의 유전을 얻어서 잘 살게 됐고, 그 지금 전쟁이 안 나니까 경제가 저렇게 돼버린 거야. 전쟁 부음을 타고 그것을 팔아먹고 살아온 자들이라. 스스로 창의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없어. 약간의 변형을 시켜서 짝퉁을 만드는 선에서, 짝퉁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선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자, 여기까지.